채팅창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예, 그렇죠. 네. 지금 아까 그 문서는 지금 제가 올려드렸고 마이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읽은 글이 많은 내용은 잘 마르크스는 이제 라틴어 히라보를 쓰고요. 라틴어 히라보는 우리의 한문에 해당하는데 하고 이제 영어로 도고는 독일 지금 제가 유학 갔을 때 학생들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웬만하면 이제 말하고 듣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석사 박사하게 하면 그 읽고 쓰는 건 대부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그냥 자기 나라 말 쓰듯이 보고보로 영어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면 그냥 다 섞여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일본어 중역이 많아서 오역이 많은데, 그러니까 군인 출신 연구자들이 이제 지적으로 열등하지 않은데 굉장히 많은 업무와 훈련과 이런 것 등으로 그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를 못해서 오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강의 채팅에서 다운로드 안 되시는 분들은 메일 주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독일군 장교 회고록을 자비 출판하던 번역자 3권을 내고 두 손 들었다. 이게 어느 책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제가 번역을 한 16년 동안 했는데 독일에서 한 또 15년 동안 독일어를 공부하고 저는 번역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번역뿐만 아니라 글 쓰는 게 이제 두 손 들게 됩니다. 두 손 안 들려면 별을 오늘 모내기를 하고 내일 추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을 많이 들이면 됩니다. 10년, 20년 이렇게 많이 들이면 됩니다. 저는 한 16년 걸려서 전쟁론 번역만 13년 걸렸는데 아까 말한 그 임석진 교수가 번역한 정신현상학은 30년 걸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신현상학을 40년 걸려서 번역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복무하면서 장교로서 지휘관 활동을 하든 행정일을 하든 그걸 하면서 짧은 시간에 번역을 하면 그건 누구나 오역을 하게 됩니다. 저도 1년 만에 2년 만에 번역을 하라. 그러면 저도 오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할 거면 오랜 시간을 들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하든가 그러면 오역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쟁론 번역본 중에 그나마 참고할 만한 거는 아까 그 김정현 님이 보여주신 그 까만색으로 된 1000페이지짜리 넘는 그 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일어 중역이라서 저도 이해할 수가 없고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그 말을 제가 들었고 그리고 또 일부는 이렇게 초역입니다. 일부만 번역하는 거. 그래서 외람된 말이지만 제가 번역한 것만 유일하게 완전 초판 완역입니다. 그 초판과 2판이 있는데 1831, 32, 30, 1832, 33, 34년에 부인이 출판한 책 말고 아까 말한 그 마리의 그 막내 남동생이 1853년에 좀 고쳐서 2판을 냈어요. 1853년에. 그게 이제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하는 그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초판을 번역해야 한다. 근데 아까 보여드린 까만 표지로 된 거, 그것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본입니다. 네. 강의 내용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러는데 이 강의 내용은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시지요? 네네. 지금 강의한 메일로 요청하신 분들은 다 보내드렸고요. 그 부사 JHD님 음성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클라우디비스는 왜 그렇게 나폴레옹과 프랑스를 미워했을까요? 아, 네, 잠깐 제가 음성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 예, 그러니까 클라우제비치의 행적을 좀 보면 예. 동시대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프로이센 장교이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은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은 클라우제비치는 왠지 나폴레옹하고 그 프랑스 군에 대해서 증오감을 가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냥 제가 그냥 그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그 행적이나 그리고 이후 군대에 복귀하고 나서도 러시아군에서 복귀하고 나서도 불이익을 받았던 게 그 탈영에 대한 부분이고 이랬던 부분을 봐서는 굉장히 많이 미웠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프로이센 대 프랑스의 관계는 조선 대 일본의 관계와 같은 비슷했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그러니까 프랑스가 강대국이고 프로이센은 약한 나라고.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약소국이어서 식민지가 되었죠. 그리고 둘째는 애국자예요. 순수한 애국자. 왕정, 군주정이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시대 변화. 그래서 왕정을 폐지해야 한다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클라우제비치는. 그래서 그 많은 그 시대 나라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혼자 하지 말고 헌법을 세워서 군주정을 해라. 그게 입헌 군주정인데 그 당시에 헌법이 없었습니다. 클라우제비치가 살 당시. 근데 왕이 그냥 지배한 건데 그 시대 변화는 알았어요. 왕정이 군주정이 동화정으로 넘어가는 시대라는 건 알지만 그런 시대 변화가 있었어도 이제 프로이센이 공화정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는 좀 보수적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애국자였어요. 강대국 적이었고 제가 아는 한 그 정도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그 구강과 신간 체계의 차이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 세 권짜리 책은 이 판, 1853년에 이 판을 갖고 번역을 했고, 초판과의 다른 점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해설을 한 단락 번역하고 해설하고, 한 단락 번역하고 해설하고, 그게 어려워서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제가 역사 지식이 그 당시 부족했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서 역사적인 그 사실에 오류가 있고 그리고 찾아보기도 그냥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계로 만들어서 전투라는 글자가 있는 모든 페이지를 찾아보기에 넣었고 번역 전체도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들지 않고 이건 이제 세 권으로 돼 있고 그렇게 오류가 좀 있고 해서 제 성격이 불완전한 완벽주의자인데 그래서 제 이름으로 내는 거니까 완벽하게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시 개정판을 낸 건 오로지 초판을 가지고 1832, 33, 34 초판을 가지고 했고 번역하고 나머지 해설을 전부 각주로 분리를 했고 그래서 해설서를 따로 썼고 그리고 참 찾아보기를 이제 찾아볼 만한 개념
그리고 그 페이지를 찾았을 때 그 내용이 들어있는 페이지를 일일이 다 수동으로 제가 찾아서 쓴 점이 다릅니다. 네, 저희가 5시 정도까지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궁금하신 부분을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직접 음소거하시고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선생님께서 그 책 전쟁론을 보는 데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오해들을 이제 번역의 문제로 이제 오늘 많이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뭐 중요한 것들 뭐 국소적으로 이제 다 짚어주시긴 했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전쟁론 그 저작에 대한 그 오해 중에서 그러면 안 되는 치명적인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굵직한 거, 뭐 이렇게 광의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께서 아까 해설해 주실 때 그러니까 전쟁의 성향, 성질, 특성을 이제 폭력성, 뭐 정치성, 개연성으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개연성 하면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럼직한 그러니까 일어나고야 마는 전쟁이, 그러니까 우연성과는 좀 다른 느낌의 이 개연성이잖아요. 어떤 사건과는 다르게. 왜 전쟁을 개연성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뭐,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자들이 보는 뭐 적자 생존에 그런 식으로 있음직한 건지, 그렇게 그 전쟁 그렇게 특성을 그렇게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그 개연성이라는 예, 건 독일어 단어로 wahrscheinlichkeits인데 예, 이게 예. 확률로도 번역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쟁 전체가 아니라 어느 전투에서 우리가 동쪽으로 많이 가면 저쪽도 아마 그쪽으로 올 거다. 그 사실 개연성과 가능성을 설명하자면 좀 긴데 좀 다른. 적이 이러이러하게 행동하면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행동해야 할 거다 하는 거죠. 우연은 열심히 전투했는데 갑자기 비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비가 와서 행군이 2배의 시간이 걸린다든가 이런 걸 말하고, 그렇더라도 그 당시 전투의 모습에서 적이 예를 들어서 뭐 북쪽에서 온다면 우리는 남쪽과 동쪽에서 같이 하는 게 더 그럴 법하다. 그러니까 100% 확실하지 않다는 걸 말해요. 개연성. 적이 이러이러하게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대처하면 우리가 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또는 전략 전술적인 차원에서의 개연성이었어요. 저는 그냥 범적으로 뭐 사랑을 하게 될 뭐 개연성, 뭐 이를테면 슬퍼질 개연성 이런 식으로 좀 광의적인 내용으로 그런 성질로 짚어주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떤 뭐 전략 전술적 그야말로 아주 전치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개연성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군대가 전투 예, 알겠습니다. 예. 적이 이러이러하게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게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네네. 또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떤 전투도 확실하진 않으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개연성. 예, 알겠습니다. 우연하고는 이제 약간 다른. 그리고 그게 이제 그 개연성이 사실 그걸 잘 계산하는 거. 그게 이제 지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치명적인 오역이 얼마나 많으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오역이 아니더라도 쭉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엄마가 김치를 담근 그 김치와 제가 담근 김치의 차이쯤 된다고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든 것도 김치긴 김치예요. 근데 제가 평생 한 번인가 2번 김치를 담궈봤는데 보통 반찬으로서 먹기 어렵죠.
김치라고 유기면 김치지만 대부분의 다른 번역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명적인 오역의 몇 가지를 제가 아까 그 사례로 보여드린 거고, 그거 이외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책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게 팔린다는 보장만 있습니다. 근데 팔릴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번역 한 달락 쓰고 제가 제대로 다시 고쳐 쓰고 모든 번역서의 모든 문장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번역을 한 거죠. 그런 오역들은 그냥 비교해 보시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고 아까 보여드린 건 그 일부입니다. 제가 이게 궁금했던 건, 죄송합니다. 그 뭔가, 그러니까 내용 흐름으로, 참 오해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구조적인 굉장히 소리가 많이 끊기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잘 들리시나요? 지금 소리가 중간중간 끊겨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네. 혹시 그 김종미 선생님 들립니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예, 먼저 올려주신 질문 답변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부탁드리서 제가 합니다. 네. 그 4세대 전쟁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 계신데요. 4세대 전쟁과 새로운 전쟁의 개념 차이. 삼각도시에서 인민과 여론 통합될 수 있다. 전사, 혁명과 활동을 인민으로 완전히 괜찮은 거죠. 굉장히 좀 전문적인 질문이시네요. 4세대 전쟁하고 새로운 전쟁. 이거는 지금 머릿속에 있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데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제가 나중에 따로 그 갈무리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민과 여론은 통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통합돼 있는 겁니다. 인민 대신에 여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현재는 주로 이제 상비군이 전쟁을 하니까, 국민은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여론의 역할을 한다 해서 인민 자리에 인민을 빼고 여론을 넣은 거니까 그거는 통합될 수 있고 대체도 될 수 있고 제가 대체를 시킨 겁니다. 그다음 전사혁명가 활동가는 완전히 대체하는 건지 아니면 사각형은 안 되고요. 사각형은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제 해석 이걸 한번 이거 공유를 안 하면 올려드린 것 중에 그림 하나에 전부 담았던 그 실선과 정선의 경우를 제가 다르게 해서 삼각형 상태에서 인민군대 정부를 그대로 두고 그 삼각형 위에 변에다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군대 고위층이라든가 핵전쟁이라고 하면 핵무기를 개발하는 소수의 과학자라든가 이렇게 하위 주체 어차피 그 삼중성의 세 주체는 클라우제비책의 정부, 군대, 인민입니다. 그걸 제가 바꿀 수는 없고 이제 새로 바뀌는 그런 여러 가지 전쟁 형태에서 예를 들면 4세대 전쟁을 지도부, 군대, 인민으로 두고 인민 중에 소수에 해당하는 워리어, 전사를 또 삼각형의 일부만 실선으로 하고 또는 군대와 그 인민 쪽의 양쪽을 군대 고위층과 과학기술자를 일부만 실선으로 해서 핵전쟁을 표현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제가 그 표를 한 4월쯤 꽤 오래 전에 생각했는데 이 책에 넣을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전사혁명가 활동가가 전부 인민이냐 이걸 완전히 대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
만든 그 삼각형의 표들을 실선과 점선의 길이도 조절하는 그런 표를 만들어서 여기다 실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이 책을 출간하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 책을 지금 그 부분을 영어로 쓰고 있거든요. 영어로 써서 영어권 그 학술지에 실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생각만 했지 그게 좀 이제 새로운 거라서 그 전쟁이란 무엇인가에 있는 그 삼각형의 표와 제 논문보다 새로운 거라서 그 일부를 여기에 실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전사혁명가 활동가가 인민이나 영어를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죠, 일부. 그래서 그 일부를 표현하는 표를 그렸고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해도 그걸 사각형으로 사각형으로 마이클 한델이라는 미국 교수가 사각형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각형은 클라우제비치 이론하고 안 맞습니다. 저는 사각형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더 많은 주체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 사각형 안에 세 주체의 하위 범주를 만들어서 실선과 점선의 길이를 조정하면 그 삼각형을 그대로 두고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말로만 한 거고 기회가 되면 그거를 실제로 그려서 책이든 어떤 형태로든 발표할 생각입니다.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만드는 건 클라우제비치의 이론에서 보면 발전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술, 핵무기가 생겼으니까 기술을 추가해서 국민, 정부, 군대에다 기술을 추가해서 사각형을 만들고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도 추가해야 되면 오각형 되고 이럴 텐데 클라우제비치 이론과 시대와 맞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50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전쟁론을 읽기 어려우면 전쟁론 해설서를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전쟁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은 비즈니스 관련 책입니다. 그게 오역이 있긴 하지만 이 책에서 지금 잭 트라우트라는 두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 제가 정확히 찾기가 어려운데 두 사람이 쓴 옆으로 좀 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미국의 여러 기업들의 경영 전략을 다루면서 그걸 클라우제비치 전쟁을 토대로 해서 서술을 한 건데 클라우제비치와 그렇게 긴밀하게 관련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쉽게 읽으시는 데는 그 책이 괜찮을 겁니다. 클라우제비치 전쟁을 만나 인생의 긴 시간을 공부와 번역 작업을 하시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2시간이 되었으면 2시간 동안 숨을 쉬고 있죠. 숨 안 쉬면 죽죠. 숨 쉬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산에 올라갈 때는 좀 숨이 찹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면 성취감이 있죠. 그게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행복은 그러니까 게임에 빠지는 사람처럼 골프도 홀인원을 할 때 행복한 것처럼 힘들지 않은 일은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숨 쉴 때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 힘든 일을 성취했을 때 행복하죠. 저는 약간 힘든 일,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라는 책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안 읽는 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힘든 일을 했고 그리고 그게 삶이고 인생은 편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놀이고 그리고 직업이고 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휴식이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 놀이자 일이고 직업이고 휴식이고 그래서 그냥 저는 행복이라고 말하면 행복하지 않은 일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저한테 행복하지 않은 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행복합니다. 친구를 만나면 더불어 얘기하고 한잔해서 행복하고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책만 봐서 행복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책만 보다 보면 너무 피곤하니까 자면 자서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1월 1일, 2일 이틀 동안 나의 아저씨라는 몇 년 전 드라마를 이틀 동안 22시간짜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드라마 보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그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그 드라마 보고 다시 생각한 게 저와 같은 인상을 가진 사람을 회사에서 뽑지도 않겠지만 회사에 가도 저는 회사원이 되면 굉장히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20대 때 회사 면접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인상이 험악해서 그런지 전부 퇴짜 맞았고 불합격됐습니다. 저는 늘 행복합니다. 그게 개략적으로 조망하는데 그 오해하고 있는 거는 아까 그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정의, 세 번째 정의라고 한 거. 그건 정의가 아니고 굉장히 정의와 유형과 본질과 성향이고 그게 제일 심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 정복 군대를 정반합이라고 다들 해석하고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오해입니다. 네, 전쟁론에서 인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전쟁은 인민의 전쟁이라는 관점일 텐데요. 클라우즈 비치에게 있어 인민의 참여를 현실로 받아들이되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인민 무장투쟁 부분에서 주변의 우려를 일축하면서 잠깐 그런 관점이 드러난 듯하고요. 국가가 인민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지 클라우즈 비치가 얼마나 더 궁리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세요. 그게 이제 클라우즈 비치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 백성을 그 일정한 나이 연령을 전부 징집을 하자. 그래서 프랑스에 맞서 싸우게 하자 하는 게 그 프로이센 개혁가들의 생각이었고 클라우즈 비치의 생각이었고 이제 그 귀족들 그리고 그 왕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귀족들은 그러다가 얘들 혁명한다. 그러다가 나라 뒤엎는다. 하고 보수 세력, 그 당시 귀족과 왕족들, 보수 세력이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전쟁을 하고 우리는 용돈만 갖고 하면 우리는 진다, 판판이. 나라 사라진다. 하는 그 딜레마였는데 클라우즈 비치의 생각은 그래도 혁명까지는 안 할 거다. 그리고 혁명을 하더라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단 낫다. 그 귀족들은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고 귀족 자제라고 해서 군대 안 보내고 그들이 자파상 아들과 같이 군대 복무하는 걸 싫어하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그 최악의 경우 혁명이 나서 왕정이 뒤집어진다고 해도 총동원을 하는 게 프랑스에 맞서서
전쟁을 하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을 그 귀족들이 우려하는 거지. 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우당심님이 주신 제 네, 트라우트와 월라스 비즈니스 마케팅에서 전쟁을 제대로 저희들 일상에 적용해서 사례. 일상에 적응해서 지혜로 승화되는 사례. 그 일상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상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어, 나의 아저씨를 다시 언급하면 그 드라마를 그 박 부장과 그 아내와 그 대표이사의 관계에서 박 부장이 그 일상이 전쟁인 회사 생활에서 잘 대처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그런 거는 그런 인간 관계와 인간 관계의 갈등은 꼭 전쟁을 잊지 않아도 손자병법을 잊지 않아도 몰라도 살면서 생기는 지혜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상의 사례는 제가 잘 지금 머리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 네. 지우님이 그 아까 4세대 전쟁 질문 주신 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새롭게 구상 중이신 표를 갈무리 홈피에 올려주시면 좋겠다고 위에 올려주셨고, 지금 방금 검찰 대 정부 간 전쟁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할까요, 선생님? 예. 네. 어느 질문이요, 지금? 최근 현실적으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강의에서 예로 드신 검찰 대 정부 간 전쟁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냐? 자문론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문가는 최대 이윤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그건 엄청난 돈을 투자한 자본가에게는 완전히 정당합니다. 노동자도 하루 그 당시 12시간, 14시간 일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역시 정당합니다. 노동의 값이 월급이나 연봉이나 임금이 옷가게 정찰표처럼 딱 붙어 있으면 그러면 그냥 그 돈을 주고받고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데 그게 시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고 바뀌는데요. 어쨌든 자본론에서 말한 거는 자본가도 정당하고 노동자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어떻게 결판이 나느냐? 그건 누가 힘이 세냐로 결판이 납니다. 검찰이 힘이 센지 그리고 정부가 힘이 센지는 누가 힘이 세냐로 결판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검찰 쪽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세력과 정부 쪽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세력이 어느 쪽이 강하냐로 결판이 날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사후에 승자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거고 역사의 중요한 문제는 대부분 누가 힘이 세냐로 결정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느냐. 힘이 센 쪽이 이길 겁니다. 그냥 그 하나만 한 소리일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심리전에 관한 연구 클라우디츠 많이 인용하는데 이런 장 심리전에 클라우디츠 이런 애 같잖아요. 제가 6.25 전쟁 당시 심리전에 관한 연구를 많이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잠깐만
네, 질문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면요. 6.25 전쟁 당시 벌어진 심리전에 관한 연구를 보면 클라우제비츠를 많이 인용하던데 이는 당시 심리전의 양상이 클라우제비츠 이론에 맞춰져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입니다. 그 6.25 전쟁 당시 벌어진 심리전에 관한 연구를 제가 많이 모르고요. 그리고 클라우제비츠 이론에 맞춰져서 형성된 건지 그래서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그 심리전에 관한 연구를 제가 좀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채팅창에 올라왔던 질문들은 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쟁론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되고 뭐 지금 한반도가 전쟁이 당장 일어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고전에서 지혜를 찾고자 하신다면 그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이런 전쟁론이나 이런 고전들을 읽어보시면 삶의 지혜를 얻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한국 클라우제비츠 연구 6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한 이 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나중에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대충 하거나 오역하거나 표절하거나 하면 반드시 누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산대사의 말처럼 그 눈길을 갈 때는 함부로 막 가지 마라. 뒷사람이 따라가니까 그 앞사람이 갈 때 제대로 해라 하는 건데 취미를 하든 놀이를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를 하든지 빨리빨리 하는 건 좋은데 빨리빨리 해야 할 일이 있고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로 한 3, 40년 뭐 살았으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는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클라우제비츠와의 마주침 출간기념 김만수 선생님, 저자님 강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주신 김만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연에 참석을 해주시고 생각을 여러 가지로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래도 박수는 한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음소거 풀어주시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기회에 온라인에서 또 가능하다면 오프라인에서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